오늘은 삼국지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지 시대 말 급변하는 위나라와 오나라 정세에 대해 알아보았죠. 위나라에서는 사마이의 뒤를 이어 실권을 잡은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가 무력해진 황제 조방을 결국 폐위시켰고, 조예의 이복 형제 조모를 꼭두각시 황제로 세워 위나라를 소나기에 넣어 쥐락펴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만 해도 대단히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였을 위나라는 이 와중에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사마사의 종횡무진 안하무인 권력 행사에 반발한 후기 위나라의 대표적인 명장 관구검과 문흠이 수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당시 사마사는 반란을 진압하던 도중 일전에 급하게 치료했던 눈 및 종기가 악화되었고, 반란을 진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죽어버렸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게다가 오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것처럼 오래오래 장기 집권을 했던 끝판왕 이 손권이 죽으면서 겨우 9살이었던 어린 황태자 손량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주변 신하들의 추천을 받은 제갈각이 손량의 태자태부로서 오나라의 실권을 갖게 되었죠. 이후 올바른 정치와 뛰어난 능력으로 오나라의 백성들과 관리들의 신뢰를 받는 실권자가 되는 듯 하였으나, 초반의 성과에 취해 점점 오만방자해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이 되어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제갈각과 함께 손권이 뒤를 당부했던 손준에게 암살을 당했고, 제갈각이 가졌던 권세는 손준이 갖게 되었으나 손준은 제갈각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나라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더라 까지 정리하는 것조차 혼란스러운 이 삼국지 말기의 상황을 지난 시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당시 나머지 한 개의 나라인 촉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53년, 가평 2년, 연희 13년, 저고 13년. 강유의 2차 북벌이 있던 250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시기, 두 차례의 북벌이 실패하면서 더 이상의 무모한 북벌을 자제하고 내정을 다지는 데에 집중하던 촉하는 실질적으로 내정, 비의, 군사, 강유 체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의가 제갈량의 뒤를 이은 장환으로부터 자리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비의, 강유, 투톱보다는 약간 비의가 메인, 강유가 서브라는 느낌의 2인 체계를 가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좌비의, 우강유 시스템도 오래가지 못했으니 그 이유가 바로 비의가 곧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암살당했기 때문이에요. 때는 253년 초 새해맞이 행사에서 술을 마시던 비의는 위나라에서 항복해온 장수 곽순이 몰래 들고 온 칼에 맞아 찔려 죽고 맙니다. 사실 곽순은 위나라 서평 지역에서 강유에게 패해 사로잡혀 촉한에 항복했을 때부터 진심으로 촉한에 항복한 게 아니었어요. 전투로 공을 세우지 못했으니 때를 노려서 촉한의 황제 유선을 암살해 공을 세울 생각을 가지고 거짓 항복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곽순의 계획과는 달리 아무리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다 해도 유선이 그래도 나름 한나라의 황제 아니겠어요? 황제인 만큼 그 경호가 매우 엄중했기 때문에 곽순이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애당초 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강유에게 쉽게 패해 항복하게 된 곽순은 겹겹의 포위를 뚫고 유선을 죽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꽝 대신 닭이라는 생각으로 암살의 타겟을 유선에서 비의로 옮기게 됩니다. 비의는 직위가 오름에 따라 스스로 몸을 좀 조심해서 암살과 같은 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주변의 의견을 종종 듣긴 했으나 평소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고 해요. 결국 쉽게 사람을 믿는 그 성격이 비의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거죠. 곽수는 비의를 암살한 뒤 바로 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었고, 위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곽순의 공적을 인정해 위나라에 남은 곽순의 아들과 가족들에게 후한 포상을 내려주었으며 곽순을 충의로운 신하
라고 일컬으며 칭찬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금 얍삽하긴 하지만 눈 뜨고 뒤통수 베이는 이 삼국지 세계에서 그 정도도 조심하지 못한 비위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관련하여 정사를 해석하고 주석을 남기던 역사가 배송지는 위시춘추에 적힌 이 곽순의 암살 일화에 대해 재미있는 주석을 달아두었는데 그 주석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순의 자는 효선으로 본디 행실로서 서주의 이름이 알려졌다. 강유가 그를 겁박하였으나 곽순은 굴하지 않았다. 유선이 항복한 장수 곽순을 좌장군으로 삼자 곽순은 유선을 찌르려 하였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매번 경하할 때마다 절하며 앞으로 나아갔으나 유선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지되어 일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비의를 죽였다고 한다. 신배송지가 옛 이야기들에서 나오는 사생취의, 즉 목숨을 버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반드시 그 의리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걸맞는 이치가 있어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받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거사를 진행했고 목숨을 버리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어떤 이는 이해관계를 결판짓는 기회를 맞아 그 기회에 응하여 거사를 진행했으니 위나라가 곽순에게 내린 조서에서 말하는 과거의 의로운 인물 섭정과 부계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곽순의 이번 일은 섭정과 부계자와 같은 의롭고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데 함부로 망령되게 이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위나라와 촉하는 비록 적국이기는 하나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다급한 상황 또한 아니었습니다. 또 유선은 보통 이하의 군주일 뿐이고 비의 또한 중간 정도의 재능을 가진 재상이었을 뿐이므로 이 두 사람의 존망은 나라의 흥망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곽순은 위나라에 있을 때 서주에 사는 사람일 뿐이었고 일찍이 촉에 사로잡혔으니 항복을 하는 치욕을 당하지 않고자 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위나라에 딱히 빚진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별것도 아닌 이유로 헛되이 그 목숨을 망친 것이니 의리를 지켰다고도 볼 수 없고 공을 세웠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두고 광부, 즉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쭈실나라게 까고 있죠. 짧게 말하면 배송지는 곽순에 대해 너는 의인도 아니고 공을 세운 것도 아니다. 네가 뭐 위나라에 큰 은혜를 입었다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암살을 하냐. 위나라가 막 엄청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게 암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닌데 너는 그냥 미친놈일 뿐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거죠. 배송지의 의견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위나라가 비의 때문에 상황이 간당간당할 만큼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곽순이 위나라의 명령을 받고 잠입을 해서 암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독단적으로 촉에 항복을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암살을 한 거니까 이를 공적으로 생각해서 조서까지 내리는 위나라나 광부, 곽순이나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뭐 어찌되었건 곽순이 미친놈 광부건 광선을 파는 광부였건 곽순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은 촉한을 크게 뒤흔드는 변화의 신호탄이 됩니다. 비의 죽음 이후 비의 강요 체계였던 촉한은 그 뒤를 이어 내정을 맡게 된 진지와 메인이었던 비의가 죽고 서브에서 메인으로 올라선 강유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2인 체계로 바뀌어갑니다. 강유는 여전히 대외적인 군사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였으나 아무래도 상위권자인 비의에 의해 제한이나 제재를 당하던 시기와는 달리 독단적으로 더 큰 힘을 부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평화적인 내정 다지기에 집중하던 비의 시기에 비해 진지의 시기에는 더욱 활발한 북벌 활동이 진행되게 되죠. 좋은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 북벌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방향인 거겠죠. 비의가 죽은 253년의 다음 해인 254년 정원 원년 연희 17년 오봉 원년부터 강유는 매년 북벌군을 일으켜 위나라를 공격하는데
오나라의 제갈각에 20만 북벌군의 호응에 준비도 덜 된 북벌을 꾀했던 253년의 일과는 달리 254년, 255년 강유의 북벌군은 완벽히 준비된 계책과 물자를 가지고 옹주의 점령을 노릴 수 있는 적도 지역과 기산 지역으로 출병해 두 차례의 대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합니다. 실제로 255년 두 번째 적도 지역 북벌의 시기에는 위나라에서 강유에게 심하게 패해 이 상태면 옹주 지역을 그냥 포기하고 병력을 뒤로 물려 수비 라인을 다시 짜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대대적으로 나타날 정도였어요. 단편적인 군사적 성과만 본다면 제갈량의 북벌보다 더 큰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이루어진 세 번의 북벌 중 마지막인 256년 5차 북벌에서 위나라의 병장 등의 기가 막힌 수비 전략과 기습 전략에 대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보아 별 소득 없는 전쟁을 3년이나 치른 꼴이 되었고 4차 북벌의 대승리 이후에 오르게 된 대장군의 자리를 5차 북벌 때 참패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257년에는 위나라의 대장군 제갈탄이 수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때를 맞추어 다시 한번 군사를 일으켜 6차 북벌을 시도해보지만 이번에도 낙곡 지역을 맡고 있던 위나라 장수 등해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등해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는 사이 수춘의 제갈탄이 패배해버림에 따라 군사를 돌려 촉한으로 돌아가니 결국 이번 6차 북벌 또한 실패하게 되었죠. 4년간 이어진 북벌로 촉한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강유는 정치적 입지를 많이 잃게 되는데 누군가가 입지를 많이 잃게 된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권력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그 강유가 가졌어야 할 정치적 입지는 누가 대신 가져갔느냐 하니 바로 촉한의 환관 황호였습니다. 이 황호는 유선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인물로 장완과 비의, 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별 볼 일 없이 찌그러져 사는 인물이었으나 이들이 모두 죽어 내부적으로 국가 일을 처리하는 실권자 없이 외부적으로 북벌과 군사만을 담당하는 실권자 강유만 존재하는 이 촉한의 정치판에서 자연스럽게 내정을 모두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강유는 유선에게 황호를 죽이라고 몇 번이나 청하였지만 황호에게 빠진 유선은 이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유선의 선택은 마치 후한말 십상시에 난 이후 망국의 길을 걷던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촉한의 미래를 망국의 길로 흐르게 합니다. 촉한의 마지막 간신 황호. 사실 이 촉한이 걸어가게 될 망국의 길이 비단 황호의 문제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북벌 전쟁에 실패하고 안 그래도 모자란 인재들은 몇 차례 대패한 전쟁에서 싸그리 죽어나갔으며 기똥찬 능력을 가진 리더급 관리와 장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삼국 중 가장 작은 땅과 힘을 가진 촉한이 더 이상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바람 앞에 촛불을 보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같죠. 꼭 황호가 아니었더라도 촉한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했을 거예요.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겠지만 망하긴 망하더라도 언제 망하느냐, 어떻게 망하느냐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황호의 만행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황호는 안 그래도 간당간당해서 얼마 가지 못할 촉한의 운명을 순식간에 엎어버릴 망국 부스터라는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황호가 촉한의 모가지를 작두에 갖다 댄 이 망국 부스터의 대단한 일화가 된 그 이야기를 정사 강유전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63년 경요 6년 강유가 후주 유선에게 표를 올려 듣기로 위나라 장수 종회가 관중에서 병사를 일으켜 진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니 우리는 장수 장익과 묘화를 보내 관성 지역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라 하였다. 황호가 신임하던 무당을 불러 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 무당이 말하길 적이 끝내 스스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것
시라 하자 황호는 이 무당의 점괘를 유선에게 아뢰었고 점괘를 믿게 하여 강유가 표를 올려 수비를 주장한 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니 뭇 신하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종회가 낙곡으로 향하고 등에는 답중으로 침입하려 하니 그 연후에야 우거기 장군 요하를 보내 답중으로 가서 강유를 위하여 원조하게 하고 좌거기 장군 장익과 보국대장군 동궐 등은 관성으로 가서 돕게 하였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262년 위나라에서 촉한을 대대적으로 침공하자는 의견이 돌자 강유가 이에 대한 첩보를 듣게 되고 263년 경원 4년 염흥 원년 영안 6년 유선에게 표를 올려 위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 미리 방비를 좀 하시죠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유선의 눈거기를 맡고 있었던 황호가 무당을 불러서 점을 보니까 점괘에서 위나라가 안 쳐들어온다 라고 나오게 됐던 거고, 유선은 이 황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방비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있다가 결국 위나라가 침공을 시작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군사를 보내기 시작했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임진왜란을 앞두고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던 어느 나라의 일화가 살짝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263년 그렇게 위나라의 대대적인 촉한 침공이 시작됩니다. 244년 조상의 무모한 침공으로 위나라가 대패했던 낙곡대전 이후 약 20년 만에 시작된 위나라의 공격이었어요. 뒤늦게 방어를 시작한 촉한은 과연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강유는 어떤 비장의 수를 남겨놨을까요? 과연 촉한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 촉한뿐만 아니라 이 위초고 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고 길었던 삼국지 이야기가 드디어 마지막 한 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죠.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삼국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